이번 시간은 국제계약 분쟁 사례 시간인데요. 혹시 이 리스크 하나도 없이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러 오셨다면, 실망스럽게도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강의를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스크 테이크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비즈니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 비즈니스만 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노 비즈니스 노 리스크인데 앞에 노자를 빼면은 비즈니스 이퀄 뒤에 노자도 빠져야 되고 리스크 테이크 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여기 와서 바쁘신데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니까 제 설명을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 수출하는 분들, 수입하는 분들 사고가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수출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로 상의를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해외 수출자, 제가 수출자니까 해외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냈는데 돈 안 준다. 그거죠. 그럼 수입자는 그 반대입니다. 성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들어오거나 물건이 들어왔는데 품질이 불량이거나 아예 내가 원했던 제품을 아닌 걸 보내왔다. 자, 그런 게 주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간단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수출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받고 선적하면 되는 거고요. 수입자는 물건 받고 다 체크해보고 돈 보내면 되는 겁니다. 뻔한데 왜 그게 안 되죠? 거래는 상대방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다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이 답답한 쪽이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데 외상으로 수출한다 이러면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걸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반대로 수입을 할 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이 안 올 수도 있다 하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출을 하려는데 바이어가 외상 아니면 안 사간다. 또는 수입을 하는데 성금 안 보내면 안 판다.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 비즈니스 거래 안 하면 해결이 되는데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그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이렇게 물건과 돈이 이렇게 그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 거래는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거래를 하면 물건과 돈을 막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격지자 간의 거래는 배로 화물을 운송하니까 이게 운송 기간이 한 30일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화물과 돈과 주고받는 시점이 서로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신용장 제도입니다. 신용장 제도는 셀러 바이어 외에 그 은행이 거래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가 자기 거래 은행에 그 물품들을 맡기거나 또는 자기의 은행에 대한 신용으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셈 치고 돈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수출자를 상대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건 이제 이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을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수입자를 대신해서. 그러면 수출자는 수입자는 이 친구가 돈을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한데 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이건 믿을 수 있겠다. 이 집에서 돈을 준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안심하고 화물을 보낼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수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김으로 해서 이게 수출자에게 바로 셀러에게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 돈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대신해서 저 수출자가 화물을 보내면 그 화물을 받고 돈을 주니까 어느 정도 셀러와 바이어 간에 이 격지에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시차를 극복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제도로서 신용장 거래가 이제 많이 활용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장 거래도 사실은 100%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 완벽하게 그 리스크를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 서류를 그러니까 화물을 배에 싣고 그 선사에서 받은 선화증권을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 화물의 소유권을 그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선화증권을 원본을 쥐고 있으면 그 화물에 대해서 화물을 선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선화증권과 교환으로 이 신용장 대전을 막교환하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도 이 자기 화물을 선적한 이후에 돈하고 이 선화증권하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내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이제 그 확신이 든다는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신용장 개설 은행도 부도를 낼 수 있거든요. 은행도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적 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 그런 경우도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용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상대가 내 돈을 찾아가려면 자기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선적했다는 그 선화증권을 나한테 제출을 해야 이 돈을 찾아가니까 돈이 이제 저 수출자한테 가는 대신에 그 내가 물건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출자가 그 화물을 선화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그 기재된 물건 아닌 완전히 다른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를 당하면 선화증권 자체를 아예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아예 씻지도 않고 그 돈을 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위조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우가 나누어지는데요. 그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있고 저쪽 수출자 쪽에 내고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수출자가 그 내고 서류, 선적 서류를 바로 신용장 개설은행에 보내지를 않고 자기 가까운 내고뱅크에 선적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근데 이 신용장은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신용장 통일규칙상 선적 서류를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서 지급 제시를 했는데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 신용장을 대전을 지급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디스크레펀시밖에 없습니다. 서류 불일치. 그 서류 불일치가 뭐와 뭐의 불일치냐 하면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하고 이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 서류, 내고 서류하고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일치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는 신용장상에 이 선적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제시된 선화증권에 그 선화증권 날짜가 2019년 7월 1일이다. 그러면 신용장 조건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선적 서류, 내고 서류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원산지 증명이 빠져 있다든지 또는 원산지 증명이 메이드 인 코리아 원산지 증명을 붙여야 된다라고 신용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첨부한 그 원산지 증명서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다. 이러면은 디스크레펀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지급 거절을 정당하게 할 수 있어요. 신용장 개설은행이. 근데 이제 신용장 거래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일단 그 수입자가 신용장 대전을 그런 디스크레펀시를 사유로 지급 거절을 하면 물품을 자기는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자 통보된 선적 서류는 다시 수출자에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 수출자는 돈은 못 받지만 물건은 확보를 하는 거죠. 여전히. 근데 이제 그렇다고 손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물은 배 타고 이미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 사이에 다른 원매자를 찾거나 쉽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전매자에게 팔려면 아무래도 손해보고 팔 수밖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쉽백을 하려고 해도 또 운반비가 들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런 이제 로스는 있지만 화물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같이 위조 선화증권을 가지고 이제 내고가 들어왔다. 근데 이 사기꾼이 서류를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래서 신용장 조건하고 모든 서류가 일치해요. 그러면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내고은행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하면 수출자가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보고 이게 지금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그 서류가 신용장 개설은행에 가서 돈이 다시 네고뱅크로 오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다라고 하면 수출자는 나 당장 돈이 급하다. 그러니까 일주일치 선이자 공제하고라도 나에게 돈을 달라, 좀 빌려달라라고 내고은행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적 서류가 완벽하면 네고뱅크가 이 수출자에게 이 수출 대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빌려줬는데 저쪽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거 위조 비엘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급 거절을 하면 네고뱅크 입장에서는 그 사기꾼한테 이미 나간 돈은 돌려받기가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고뱅크의 그런 리스크를 이렇게 안기면 아무도 이 전 세계의 어떤 은행도 네고뱅크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고뱅크가 돈을 이미 사기꾼한테 내주면 위조 비일이라도 선적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돈을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네고뱅크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인 줄 알았다. 위조 비일이다 하는 걸 인지를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갔다. 네고뱅크에서 아직 수출자에게 돈을 안 줬다. 이러면은 빨리 개설은행이 네고뱅크에 이게 위조비일이다라고 알리고 페이먼트 홀딩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고뱅크가 자기들이 홀딩하기 어려우니 현지 법원에 요청해서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받아달라.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받아서 홀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네고뱅크가 일단 돈을 주고 나면 사기 위조비리라도 돈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물론 이제 모든 거래가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데요.
첫 거래인데 뭐 신용장을 연다. 이럴 때는 신용장을 그냥 열면 안 되고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미리 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우선 선사를 그냥 아무 선사나 뭐 비해를 들고 오면 내고 되게끔 하면 안 되겠죠. 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선사. 그러니까 선사의 비해를 내고서로 넣어라. 신용장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신용장을 이제 컬렉션 베이스로 뭐 하는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고뱅크를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홍콩하고 거래를 한다 이러면은 네고뱅크를 우리은행의 홍콩 어느 브랜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네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비해를 어떤 건지 확인해서 선사에 니네들 이 비해를 발행한 게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그쪽 네고뱅크에 페이먼트 홀딩을 하라든지 업무 협조가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들이 있는데 그 사고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잘 만나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을. 거래 상대방을 이제 어떻게 잘 만나느냐 하는 이제 문제는 이거 참고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활용을 하십시오. 주로 정부에서 무슨 정부나 큰 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는 입찰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입찰을 띄울 때는 아무나 나도 여기 참가하겠다 라고 해서 참여를 못 합니다. 이제 퀄리피케이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 입찰자가 정하는 기준, 뭐 매출 얼마 되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고 최근 3년 동안 흑자가 나야 되고 등등 그리고 기술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또 이제 이 입찰 이제 낙찰이 된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뭔가 프로젝트가 크면 착수금을 10%나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아직 물건 받기 전에. 근데 착수금 줄 때도 그냥 주지를 않죠. 이제 현금 주는 대신에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받습니다.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를요. 예.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업체는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도 발행을 못 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는 그런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도 발행할 수 있고 퀄리피케이션도 통과할 수 있는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터키 해군에 이제 이런 구명정 같은 거죠. 이제 자그마한 이제 평소에는 고무 튜브 같은 겁니다. 고무 튜브 같은 거 이제 압축이 되어 있다가 군함에 압축되어 있는 고무 튜브를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다가
군함에 뭔가 사고가 나면 이걸 바다에 던지면 이 노즐을 통해서 압축 공기가 이제 튜브 안으로 분사가 되면서 이 튜브가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다에 던지면 군인이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튜브 위에 올라가면 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제품인데, 그걸 터키 해군에서 과거에 이제 발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유럽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제품이 다 문제가 뭡니까? 이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중소업체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격을 절반으로, 저쪽 유럽 업체 가격의 절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퀄리피케이션 문제도 있고 본드 개설 능력도 안 되고 하니 종합상사 너희네들이 좀 이걸 우리 대신 수주를 받아다오. 그러면 너희네들한테도 전체 금액의 한 10%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종합상사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들어가니까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이게 생명에 관련되는 제품 아닙니까? 이제 랜덤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군함 위에서 바다로 투척을 한 거죠. 한 10개 정도를. 그 10개를 던졌는데 10개가 다 펴져야 합격이잖아요. 근데 펴지는 게 한 2-3개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제품이 품질 불량이면 터키 해군도 이 자기네들 이제 발주처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납기 지연으로 해서 납기 지체 벌금도 물리고 해야 되는데, 쉬쉬하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더 주고 이제 빨리 이거 완전한 제품으로 납품을 해라 라고 이제 시간 여유를 줬는데, 이 제조업체가 중간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 야반 도주를 한 이유가 이제 노즐이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하이테크 제품이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제품인 겁니다. 이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실력이 안 돼서 결국은 납품을 못 나고 끝이 났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계약상 보통은 이제 퍼포먼스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큰 대형 제품은 이 퍼포먼스 본드가 10%예요. 이제 어드밴스 페이먼트는 이제 돈 받고 제품을 납품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에 열었던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는 그냥 죽었는데, 퍼포먼스 본드는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자기들이 되찾아가겠다는 은행 보증서거든요. 근데 그게 10%니까 당연히 터키 해군은 이제 10%를 가져가죠. 그러면 이 종합상사는 이 마진 10%였으니까 피본드 뜯김으로 해서 이제 노마진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상 이 납품을 못하면 대체 구매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터키 해군이 이걸 대체품을 사올 수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제조업체 제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 제품가의 2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품가의 2배를 이 한국의 종합상사가 대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체
전체 거래 금액의 10% 벌려다가 덮어 쓴 게 200%를 덮어 쓰는 이런 이제 과거의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종합상사의 실패 사례라기보다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터키 쪽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터키 해군이 이 한국의 중소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했다면 피본드 10%는 회수를 할 수 있었겠죠. 피본드 10%는 은행의 보증서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체 구매 손실. 그게 사실은 훨씬 더 큰 금액이죠. 200%니까. 그 금액은 이 회사 내뺐지 않습니까? 뭐 200% 내놔라 하면 문 닫고 내빼는 거죠. 예. 그러면 터키 해군은 대체 구매 비용은 자기들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 상대방이 어떤 데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고를 때는 신용 있고 크고 명성 있고 이런 데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계약 내용보다 거래 상대방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믿고 거래할 수 있으면 말로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없이.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주제로 또 하고 이제 지금 물품대 관련 대금 지급 시점을 지금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거래 상대방 관련해서 지금 사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당사자 간에 직접 서명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내 에이전트야 해서 아니면 또는 에이전트가 내가 저 사람의 에이전트다 이래가지고 계약서에 셀러란에 셀러가 서명하지 않고 셀러 에이전트가 서명을 했어요. 나는 바이어인데 근데 나는 돈을 보냈는데 셀러가 물품 공급을 안 했다. 그래서 셀러에게 왜 물품 공급을 안 했냐? 라고 하면 당신 누구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셀러의 서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에게 가서 야, 너 왜 이거 선적 안 됐어? 이러면은 나는 에이전트야. 나는 셀러가 아닌데 왜 내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셀러 본인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셀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제3자가 제3자가 서명을 한다고 하면 오리발 못 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에이전트와 셀러 사이의 계약료. 그게 이제 계약이라기보다 이제 보통은 위임장을 받죠. 그러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셀러가 A에게 서명할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셀러가 서명한 파워 버튼이 위임장을 받으면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셀러한테서 위임장을 받았는데 셀러가 또 야, 이거 내 서명 아니야. 난 이런 위임장 보낸 적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는데, 이거 공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리인이 서명할 때 이런 경우는 대리인을 끼워서 뭔가 사기치려는 가능성이 있으니 위임장 같은 데 공정을 받아라고 하는 거지, 매매 계약서 자체는 공정의 유일한 목적은 이 본인이 이 계약서 서명 안 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계약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메일로 뭐 조건도 주고받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출장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계약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뜬금없이 계약이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계약서에 그걸 공정을 했다고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공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공정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뭐 계약 불이행을 하면 뭔가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뭔가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자기가 계약 서명했다는 걸 부인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걸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필요한 것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페이먼트 컨디션 관련해서 신용장도 그래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사례를 알려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뭐 중국하고 거래가 늘어나고 이런 다음에 주로 이제 TT 거래로 많이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TT 거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 페이먼트 리스크가 수출자나 수입자에게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나마 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 선적을 일단 하고, 선적 서류 사본을 바이어에게 보낸 다음에, 이제 선적 서류 사본을 받으면 바이어가 이게 이 사본의 진위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선사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 선화증권이 사실은 선적도 안 된 걸 위조됐다, 아니다 하는 거는 선사에 체크를 하면 확인이 되니까, 선적이 된 걸 확인하고 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선화증권을 다시 또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나마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경우에도 리스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선적하고 사본 보내면 돈 준다 해놓고, 바이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물품값이 요새 갑자기 떨어졌다,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또는 뭐 내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선적이 됐는데 돈을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내 물건은 회수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바이어 입장에서는 사본 받고 돈을 보냈는데 셀러가 원본은 다른 데 팔아먹을 수 있겠죠. 납품만 가지고. 그런 리스크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거래 가능한 상대방이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계약할 때 이거 중거법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품 매매 계약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 유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중거법을 예를 들어서 중국법이다 한국법으로 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협약의 가입국 양 당사자 국가가 협약의 가입국이면 유엔 협약에 따라서 그 계약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거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대 국가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가입국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그 가입국이 맞으면 그 나라 법으로 해라 라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거법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중재조항을 넣는 게 좋습니다. 중재조항. 중재는 이제 중재도 역시 그 중재에 관한 유엔 협약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재 협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나 뭐 제3국이나 어디서 받은 그 중재 판정도 우리나라의 이 법원 판결, 최종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준다. 이런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중재 협약을 해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재가 또 좋은 게 제3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법원의 판결을 받자. 이렇게 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고 다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일본 법원에서 판결을 받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법원에 가서 한국 회사하고 중국 회사하고 이 소송을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 니네들이 세금 냈냐 우리나라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다 그지 법원 서비스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 사건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재는 그냥 민간인이 하는 비즈니스거든요. 중재를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러고 이제 제3국의 판정을 받아도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게 군 뉴스긴 한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 간의 분쟁 관련해서 한국 업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중국 업체가 있는 중국의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 중국 법원에서 그 강제 집행 허가를 한 사례가 최근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근데 이게 아직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사례가 나와야 이제 중국에서 이게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인정해 주는 거나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그런 이제 강제 집행 허가가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유리하면 예를 들어서 중재로 하기 힘들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자. 중국 업체하고 거래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시간이 짧아서 대략 이 정도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모자라는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마치고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